두 번째 발표로 코이카 연구개발팀 홍은경 선임연구원께서 SDG 최종 지표와 이행의 실제, 환경보호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동 발표에서는 SDG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 관련 7개 목표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제시된 세부 목표와 이행 지표가 환경 관련 문제를 얼마나 적절히 대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이카 연구개발팀에서 환경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홍은경입니다. 날씨가 좀 굳은데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사실은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오면 많이 와서 걱정, 적게 오시면 적게 와서 걱정인데 어쨌든 많이 오셨다는 건 그만큼 SDG에 관련돼서 여러분의 관심도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제가 오늘 이제 관련자분께 오늘 어떤 분들이 오시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정말 다양하게 오셨더라고요. 네.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연구하거나 일하고 있는 분야가 환경과 관련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발표하면서 힘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극소수의 분만 계셔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발표를 준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맞춰야 되나 이제 그거를 좀 반영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연구하는 것 자체가 죄송한데 모니터가 꺼졌거든요. 환경이니만큼 특별히 이제 SDG 지표 중에 환경보호 3가지 필러 중에 한 축인 환경보호에 이제 맞춰서 이제 글을 쓰고 발표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요. 김재 박사님께서 전반적으로 잘 훑어주셨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환경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표상에 많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문제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를 미리 염두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본 발표는 역시 전 박사님도 그러셨지만 하나하나 지표와 세부 목표를 다 일일이 제가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보이는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좀 대표적인 예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 정도에서 지나가고 그리고 대신에 이런 환경 목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선정되었는지 이렇게 좀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SDG 의제 수립 과정은 좀 여기 계신 분들 기본적으로 SDG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제 수립 과정은 크게 2개의 축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포스트 2015 새천년 개발 목표 이후의 개발 목표 수립을 위해 유엔 사무총장 중심으로 이루어진 활동이고 또 하나는 이제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 발전총회에서 채택된 리우 플러스 20 보고서와 결의안에서 시작된 SDG 수립 과정이죠. 이제 이게 2014년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SDG 공개장학관 보고서 채택함으로써 하나로 수렴되고 지난 2015년에 이제 유엔 개발 정상회의에서 이제 2030년 의제 결과문서 채택됨으로써 이제 하나로 이제 통합돼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본 발표에는 이제 아무래도 환경이니만큼 처음에 논의되었던 그 2개의 흐름 중에서 그러니까 리우 플러스 20 축으로 형성된 SDG 수립 과정이랑 그리고 그 논의 절차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요. 환경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이 각각의 회의들이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다라는 회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제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회의는 1972년 스톡홀름 유엔 인간 환경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의가 왜 자주 언급되냐면 국제회의에서 환경, environment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된 회의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그 유엔 환경계획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유넵의 설치가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흐름선상에서 중요한 회의가 이제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 혹은 브룬틀란트 위원회라고도 우리에게 쉽게 알려진 회의인데 이 회의가 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개념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1992년 유엔 환경 개발 회의, 여기서는 이제 어디서 또 들어봄직한 이제 뭐 의제 20일, 뭐 리우 선언 이런 게 채택이 됩니다. 2000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MDG가 채택이 되었고, 2012년 아까 말씀드린 1992년 유엔 환경 개발 회의 이후에 20년 후에 리우에서 똑같이 리우에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됐다고 해서 별명 리우 플러스 20 회의예요. 이 회의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는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SDG 조입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SDG에서 나타난 이제 환경 이슈를 보겠습니다. SDG는 총 이제 17개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목표 중에서 특히 환경에 관련된 목표는 지금 제 발표는 7개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목표를 환경에 관련된 그 연관성으로 볼 때 사람들에 따라 그리고 관점에 따라 이게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목표 7개를 이렇게 정하였고 이 목표가 적어도 환경과 관련된 목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7개의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 하나하나 구체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중요시하는 환경 이슈를 파악하고 또 현재 제시된 세부 목표와 이행 지표가 향후 15년간 전 지구적 환경 규범으로서 환경 문제를 잘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시 이 표 좀 잠깐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유엔 인간 환경회의에서 이제 환경이라는 첫 단어가 사용됐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또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그 환경적 위험에 맞서서 우리 같이 한번 협력하자라고 약속하는 스톡홀름 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요. 아까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환경에 관련되지 않더라도 이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1992년 이제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 이제 이 지속 가능한 개념이 좀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플러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ed Development라고 하는데 ESSD라고 약어로 이제 좀 환경 분야에서는 이제 그런 하나의 개념으로 딱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이 좀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죠. 설명한 바와 같이 이 회의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을 채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27개 리우 원칙이 또 채택되며, 그리고 지구환경 보전 행동계획인 아젠다 21이 또 채택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발표는 이제 환경 17개의 목표 중에 7개를 선정하였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앞에 계신 김전 박사님들과 그 다음에 KI 보고서를 이제 보면서 그렇게 7개 정도로 저도 이제 선정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주제별로 볼 때는 SDG는 경제 성장을 기준으로 빈곤, 사회 발전, 환경, 이행 수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MDG와 SDG의 이제 관련성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 15년간 이제 국제사회는 이제 빈곤 퇴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MDG 달성에 노력했고 또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고 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경 분야는 이제 여기 이 중에 목표 7인 환경 지속 가능성 확보 내용에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다지 이제 중요성에 대한 이제 인식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이제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근데 이제 SDG는 이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제 7가지를 확대해서 환경 목표를 7가지 확대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단시간 동안 국제사회에서 환경을 보는 시각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각각의 그 MDG 때 세부 목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SDG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특히 7B, 7C, 7D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목표에
거의 그대로 반영돼서 좀 더 세부화돼서 나타나고 있고요. 7A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 가능한 개념의 내재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 정책의 내재화. 그래서 저는 이 목표는 거의 모든 환경 관련된 목표에 잠재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자, 목표별 취업 체계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김 박사님이 조금 어느 정도 다루셨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티어에서 이제 그러니까 목표별 티어 구성을 볼 때 전체만 보더라도 지금 티어 1이 41%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언급하셨더니 환경 분야, 특히 뒷부분에 11에서 15 사이에는 지금 이제 티어 1 자체가 이제 굉장히 희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티어 2와 티어 3가 거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특히 환경 부분에 있어서 지표 선정의 이제 재고와 재작업이 아주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각각의 목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제가 뽑은 7가지 중에 물과 위생에 관련된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MDG와 SDG의 관련성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수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물과 위생 같은 경우에는 MDG 세 번째 목표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MDG는 이제 보편적인 접근, 그러니까 식수와 위생 시설에 많은 대중에게 보편적인 접근에만 치중한 나머지 위생 형태라든지 보급에 있어서 평등성 그리고 모니터링,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한계점이 목표 6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간단히 혹시 궁금하실까봐 적었는데, 이제 MDG가 그래서 성과를 이루었냐라고 할 경우에, 식수 같은 경우에는 성과를 이뤘다고 이제 유엔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위생시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은 했지만 그 목표에 달성했다고 보긴 좀 무의미한 이제 수치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 이제 약간 보편성에 있어서 평등을 관점으로 볼 때 이 접근성의 비율은 증가했지만 이 혜택을 받는 지역적인 편차가 심한 걸로 보여집니다. 가령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도국 지역은 여전히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미약하게 나타나서 역시 지역적인 편차, 이런 혜택을 받는 지역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정말 세부 목표나 지표를 다루기에는 사실 그거 하나가 쉽게 말하면 논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주어진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문제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행수단의 2개의 목표를 포함한 8개의 세부 목표와 11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내게 되는 문제점이 뭐냐면 용어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의돼야 될 필요성 있는 지표가 보입니다. 가령 여기 6-3-1, 631 그리고 632 보시면 안전하게 처리되는 하수, 양호한 주변 시설을 갖춘 수계 비율, 굉장히 주관적인 지표입니다. 안전? 그럼 얼마나 안전하면 당신은 안전하게 느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 모든 사람이 다르게 대답하겠죠. 같은 맥락에서 양호는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런 식의 정의가 모호합니다. 또 이제 목표에 있어서 이제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지나친 열의가 있는 나머지 지나치게 구체화하여 오히려 그 명확한 의미 전달이 많이 실패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6.4, 6.5, 6.6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통합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면서 굳이 목표의 개수를 늘리려는 작업보다는 좀 단일화해서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또 그런 분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6-A 같은 경우에는 내용상 볼 때 이제 목표 6이 아닌 이제 목표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안하에 오히려 거의 들어가서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이제 같은 맥락에서 6-B 같은 경우에도 목표 16에 들어가서 이게 좀 더 전개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또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골 7인 7번째 목표인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MDG와의 관계성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거기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너무 기본적인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이제 4번째 목표와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 빈민가 거주민의 삶을 현저하게 향상시키려면 에너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어떤 형태의 에너지든지죠. 자, 에너지의 세부 목표를 보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 이 3가지가 주 메인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은 이미 유엔 사무총장이 2011년부터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 이니셔티브인 우리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서 이미 주창된 내용입니다. 아마 이 내용이 좀 더 국제적인 하나의 골로서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목표랑 지표를 보시면 에너지 목표는 2개의 이행수단 목표를 포함한 5개의 세부 목표와 6개의 지표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단어가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비율 증대,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 증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일치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좀 내용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가령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현대적인 에너지라. 좀 모호하시죠? 또 두 번째, 상당히 증대. 여기 이제 목표를 좀 관심 있어서 영문을 보시면 substantially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가 또 상당할까요? 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그리고 정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에너지 효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 뭐 에너지 기술 관련된 분 계실 수도 있지만 효율성이라 어떻게 에너지가 잘 이용됐을 때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겠죠. 또 뭐 약간 이제 지표에 대한 어느 정도 좀 통합에 대해서 전 좀 많이 포커스를 둔 것 같은데요. 특히 이 2개 이행 목표에 있어서는 이행 수단에 대해서는 이미 1에서 앞에 3개에서 그걸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어도 굳이 이게 포함될 필요가 있겠느냐. 특히 이미 티어도 3인데 티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이런 세부 목표인데 이제 이런 고려도 해볼 만합니다. 자, 4번째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입니다. 자, 이거는 MDG 4번째 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 빈민가 거주민의 삶을 현저하게 향상시킨다라는 목표와 정확히 일치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에 있어서는 이미 상회를 했어요. 2005년인가 상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도시 문제가 발전하고 또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인구 증가와 그리고 개도국의 도시화 문제죠. 그래서 단지 그 삶의 그 질에서 있어서 이제 거주민의 그 질을 좀 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SDG는 좀 더 국체화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도시화 이 증가 현상이 주로 개도국에서 일어난다라는 이제 유엔의 예측 자료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10은 인구 증가와 개도국 도시화 심화 배경과 함께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DG에서 나타난 특히 이제 그 거주지 세틀먼트에 대한 정의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이 있으며 지속 가능한다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가 이제 단지 거주하는 그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목표 11은 이내 이행수단 3개의 목표를 포함한 10개의 세부 목표와 1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세부 목표를 하나하나 여러분께서 뭐 시간 있으면 읽어보신다면 이제 이렇게 딱 총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거에 있어서 인간 거주 지역에 있어서 주거지역 교통수단, 도시와 문화, 자연문화재 등 도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그 11개 15개 목표 중에 티어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지표는, 그러니까 이 목표는. 그래서 역시 지표의 방법론과 데이터 가용성의 여부에 대해서 특히 좀 문제시되는 그런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뭐 좀 대안적으로 이제 제시한다면, 특히 이제 가용성에 있어서 특히 도시 문제 같은 경우는 지리공간 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보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가령 지금 예로 131에서 인구 성장 비율에 대한 토지 소유 비율, 이거는 솔직히 GIS로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 부분입니다. 이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에 있어서도 개념이 굉장히 시대에 따라, 그다음에 관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요. 가장 많이 이제 통용되고 있는 정의는 이제 오슬로 심포지즘에서 나온 이 정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 정의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속가능 소비 생산은 뭐 우리도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지만 지속가능 발전을 하기 위한 수단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우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국제 정책 의제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리우 플러스 20 회담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년 계획을 채택하기도 했고요. 이 역시 제가 보고서에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세부 목표 지표를 보시면 역시 여기도 특히 해석의 여지가 많은 언어와 모호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 목표 중에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12.2를 보시면 2030년까지 천연자연 지속 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 달성, 그러니까 뭐 얼마만큼 어떻게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타깃이 주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그냥 서술적으로 그냥 묘사만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부 목표 또 몇 개 문제시되는 걸 볼까요? 그 12.6에서 8 목표는 이제 오히려 이게 이행수단에 가까운 목표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또 목표 내외에서는 목표와 수단 간의 모호함이 존재하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티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13개 지표 중 오직 한 개만이 티어로 그 나머지는 이제 2와 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표에 대해 재검토가 요구되는 그 문제시되는 그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기후변화입니다. 잠시만, 이게 시간이 멈췄는데 괜찮아요? 네. 기후변화는 이제 아까 굉장히 극소수만 이제 나눔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많은 분이 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어느 정도 상식선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고자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꽤나 오랜 시간서부터 서로 만나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랬죠.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최근에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2월 저기 약간 타이포가 있었는데 21차 파리 유엔 카페이에서 이제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2020년 이후에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국제협약이 채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는 이제 선진국에만 이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195개 모든 당사국에게 구속력 있는 이제 합의를 이뤘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만큼 지난해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은 이제 기후 변화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의제 14, 그러니까 SDG 의제 14번째 문장에는 기후 변화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국가가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 자체가 이제 지속 가능한 발성을 저해야 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기후 변화에 있어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 목표 13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전반적인 평을 보면 이제 기후 변화 목표 안에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국가 단위의 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고, 또 적응 능력, 아까 저기 13.3에 보시면 교육 또는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 증진, 그리고 녹색 기후 기금에 대한 재원 확충 등 다양한 논의를 이 목표 안에 삽입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근데 역시 세부 목표 안에서는 저게 과연 목표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가지죠. 좋은 내용이지만 이게 과연 목표인가라는 문제를 갖게 하는 그 이유는 역시 이제 모호한 표현과 수사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13의 1, 그다음에 1, 2 같은 경우에는 범위 설정이 모호해서 목표를 모니터링하기엔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티어 같은 경우에도 세부 목표, 그러니까 7개 지표로 되어 있는데 아까 김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유일하게 티어 1이 없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연 좋은 내용을 반영하였지만 이게 글로벌 목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목표 14 해양입니다. 이제 해양에 있어서 중요성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 식량, 여러 가지 이유로서 전 세계 또 세계 인구의 75%가 바다와 해양에 거주한다라는 또 그런 측면에서 해양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하지만 이 해양이 독립적인 의제로 선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과거에 비해 해양 분야의 중요성이 새롭게 두각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제 그 목표랑 지표를 봤을 때 역시 이제 세부 목표에 있어서 정확하게 목표치가 모호하게 또 수사적인 표현을 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특히 이제 14.3에 모든 당에서 과학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목표가 뭘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14-7 역시 그런 식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표의 경우에는 현재 상태는 10개 지표 중 오직 2개만이 티어가 1이고 나머지가 2 아니면 3입니다. 여기 대안 지표로서 정체에 관련된 지표, 보전 지역 비율, 아니면 스트레스 지표로서 전체 어획에서 부정적인 어획이 차지하는 비용, 사실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가용되고 있는 그런 지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느 정도 가용되고 있는 통용되고 있는 지표가 존재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해양 부분은 좀 그런 지표를 배제했다라는 그런 좀 비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자, 저 힘낼게요. 자, 자, 생물 다양성 육지 생태계입니다. 사실 생태계가 우리한테 주는 그 본질적인 그런 기능은 우리가 사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본질적인 기능 이외에 이제 생태계는 물리적, 정신적 건강, 안전, 문화, 다양성, 사회관계 등 다양하게 하는 요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이제 생물 다양성과 육지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계속 나오죠. 리우 회의가 이제 채택한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구적인 노력이 이미 있었고, 이제 이게 MDG 목표의 2번째 목표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DG의 이번에 15번째 목표에 좀 더 구체화되고 있죠. 근데 특히 이제 대부분 지역이 생물 보전 지역이 증가했다고 하여서 그 MDG 목표를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건 이제 유의적인 그 생물 다양성 감소의 유의적인 축소를 달성했다 보기는 좀 힘든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 달성 실패 아쉬움이 SDG 목표 15에서 세분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 15는 전반적으로 볼 때 MDG에 비해 세분화돼서 그 목표가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상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농촌, 어촌, 산촌의 그 당사 주민들을 고려한 세부 목표나 지표가 충분하게 설정되지 않았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생태계라는 것은 그 지역의 생태계도 참 중요한데 이런 지역 수준에서의 지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도 또 하나의 아쉬움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생태계 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 또 지식 혹은 뭐 가령 원주민 지식이라든지 전통 지식 등이 좀 지표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또 제안 혹은 비판이 있습니다. 세부 목표에서도 이 목표는 어느 정도 이제 통합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세부 목표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뒤에 이행 수단에서 ABC를 좀 통합해서 간결하게 하여 오히려 뜻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 있는 그런 목표입니다. 자, 힘드셨죠? 자, SDG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존의 MDG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환경 이슈가 그간의 국제사회 논의를 통해서 많이 이제 사람들을 위해 입에 오르내렸던 그런 이슈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7개의 목표로 확장되어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7개 목표 중에 사실 7개라는 것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환경 이슈가 차지하는 중요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아까 처음에 여러분께 이제 잠깐 손 좀 들어주세요라고 했던 건 사실 이 비율을 되게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17 중에 7개면 한 몇 프로죠? 한 40% 정도 되나요? 그래서 적어도 한 30-40%는 좀 관련자분이 손을 주셨으면 좀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보기엔 한 5%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되게 환경적인 내용에서 많이 세분화돼서 구체화돼서도 불구하고 MDG와 같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합니다. 이제 이거는 거듭 설명드린 것처럼 그 목표와 세부 목표만으로도 그 목표체 내용이 명확하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해석의 어려움이 거의 대부분 존재했고요. 그리고 그 세부 목표라고 하지만 모호한 표현과 서술적인 묘사가 많아서 목표 자체를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얘기이기도 하면서 환경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죠. 뭐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관적 판정이 들어가는 용어가 많이 사용됐고 이행수단과 목표가 혼합되어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했고 그 여러 가지 그냥 목표 수만 늘리는데 좀 초점을 둔 나머지 이제 오히려 좀 더 그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실패된 그런 목표가 많아서 차라리 이것을 통합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는 경우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SDG 전반에 꼭 이건 환경 문제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부 목표에 대한 용어의 사용 검토 및 세부 목표 통합에 대한 결정, 그리고 세부 목표 수정과 함께 이를 모니터 글로벌 지표 프레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역시 환경 부분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좀 우려가 있는 그런 저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